과연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 미국의 어느 외신 기자가 대한민국이 가장 큰 성장을 이룩하는 시기를 몸소 체험하고 그 시절의 영광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의 찬란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그 밑거름이 된 업적들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1초만 투자하여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외신 기자 리처드라고 합니다. 1960년에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오늘은 제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무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취재하고 경험했던 일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끈 정부 아래에서 이룩된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대한 제 시각을 솔직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미국이나 다른 서방 국가의 시각도 다양했지만 저는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그로 인해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레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긴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바로 옆에서 지켜보았고 감회에 젖으며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영화같이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오셨다면 실망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 스토리거든요.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에서 동아시아 역사를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 특파원을 꿈꿨습니다. 당시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반도는 미국 내에서도 도대체 어떤 곳인가 하는 궁금증이 커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일본으로 파견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한국 정부가 세계은행이나 국제원조기구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좀 더 깊이 취재해보라 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은 전쟁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강했어요. 하지만 본사 편집국장께서는 한번 다녀오면 좋은 기사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셨죠. 그렇게 저는 1960년 4월 무렵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까지는 기차로 이동했는데 길가 풍경은 아직 폐허 같은 모습이 남아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 하에서 벌어진 419혁명 소식을 도중에 접하면서 한국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소식을 큰 이슈로 다뤘기에 저는 도착하자마자 한국 국내 정세부터 파악해야 했어요. 이때만 해도 박정희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 땅을 밟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고 그 중심 인물이 박정희 장군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지요. 1961년 5월 16일 새벽 박정희 장군이 이끄는 군사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는 곧장 서울 시내로 나갔습니다. 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은 오히려 잘 됐다. 이 부정부패를 청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저로서는 쿠데타라는 극단적인 정치 변동이 미국의 시선에서 볼 때는 낯설고 우려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신속히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하고 사회 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했습니다. 인터뷰를 시도하는 외신 기자들이 많았는데 저 역시 여러 군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접촉하기 위해 애썼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국가의 부패를 없애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당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새 정부가
경제개발 계획을 강조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굉장히 권위적인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는데 그 후의 행보는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이라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군요. 미국 정부도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워싱턴의 기류는 과연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는 우려 섞인 시선이었어요. 저 역시 처음엔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내놓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라는 청사진은 제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어요. 그래서 취재를 이어갈수록 이 새로운 정권이 자신들의 비전대로 뭔가 해내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당시로서는 매우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농업 위주의 한국이 산업화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신선했고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원조와 투자를 적극 유치해서 공장 건설과 사회 간접 자본 확충에 착수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지켜본 곳 중 하나가 서울 영등포 일대와 울산 지역의 공업단지였어요. 울산 공업단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대규모 화학공장, 조선시설 등을 유치하면서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약간 황량해 보이던 울산 해변에 배를 만드는 조선소가 들어서고 공장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광경은 당시 외신 기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정말 여기서 뭔가 큰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서울 시내 모습도 빠르게 변했습니다. 여러 건물들이 새로 지어지고 국제적으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도 점차 많아지고 있었어요. 길거리에는 좀 더 현대화된 복장을 한 사람들도 보이기 시작했고 버스나 택시가 늘면서 교통체증이라는 신조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프라가 아직 충분치 못해 혼란스러웠고 난개발 문제도 간간히 지적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도 근대화와 산업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려는구나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편의 기사를 미국에 송고했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쟁 직후 밑바닥에서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나? 라는 의구심을 가졌고 저 역시 그들의 의문을 나름대로 해소하려 노력했어요. 제 기사의 요점은 한국은 단순한 후진국이 아니라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1963년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정식으로 국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경제 발전에 몰두하기 시작했지요. 1967년부터는 제2차 그리고 1972년부터는 제3차 경제개발계획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눈부신 변화 중 하나는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제가 자주 취재하던 무역 관련 부처와 기업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도움만 받는 나라가 아니라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출 강국이 되겠다고 의욕을 내비쳤어요. 당시 인기 있던 수출 품목이 합판, 봉제 의류, 신발 같은 경공업 제품이었는데 정부는 이보다 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나중에는 전자제품, 철강, 조선, 자동차 산업까지 진출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문구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포항종합제철의 설립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철강 공장을 짓는다고 한국이 과연 그럴 만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있나? 라는 의구심이 솔직히 들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외국의 차관을 끌어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자금을 투자하여 포항제철을 세웠지 않습니까? 1970년대 중반쯤 되자 한국은 제철 생산 능력을 빠르게 갖추면서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본 포항제철소의 열기를 뿜는 용광로는 마치 한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듯 장관이었어요. 이러한 행보 덕분에 한국은 오일 쇼크가 찾아온 1970년대 중후반에도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며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고도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저는 그 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가 바로 근면, 자조, 협동 정신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을 구체화하고 농촌의 발전을 이끌어낸 것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어요. 새마을 운동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잘살기 운동을 표방하며 시작한 농촌 계몽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이 운동을 처음 접했을 때는 정부의 단순한 선전 활동인가라는 외신 기자 특유의 경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러 농촌 마을을 방문해 보니 정부가 시멘트와 철근 등 자재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취로봉사를 통해 마을길을 넓히고 작은 교량을 만들고 지붕을 개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시골 마을을 취재하러 가면 주민들이 새마을 운동 덕분에 이제 옛날 초가집이 줄어들고 농기계나 비료 지원도 늘어서 농사가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모든 지역이 동일하게 혜택을 입은 것은 아니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주민들 스스로 옛날엔 그냥 정부가 해주겠지 했는데 이젠 우리가 나서서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라고 말해주는 걸 듣고 저는 새마을 운동이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국민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여러 국제기구나 개도국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중후반 즈음 한국에 방문하는 다른 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의 지도자와 관료들이 새마을 운동 현장을 견학하곤 했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역설했지요. 저 역시 여러 기사를 통해 농촌 현장의 변화를 미국에 전달했고 독자들은 아직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받는 부분이 많지만 최소한 경제 발전과 농촌 생활 개선에 대한 성과는 인정할 만하다는 평가를 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국 경제 발전을 논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업적 중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이에요. 1968년 착공하여 1970년 7월에 개통되었는데 당시엔 도대체 왜 이런 거대한 고속도로가 필요한가? 라는 비판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가 많지도 않았고 서울 마이너스 부산 간 길을 넓힌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고속도로는 물류와 인력 이동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 수도권과 영남권을 하나로 묶는 축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봤는데 과거에는 기차나 일반 도로로 10시간도 넘게 걸렸던 거리를 훨씬 빠르게 주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바람을 맞으며 한국이 정말 달라졌구나라는 실감을 했습니다. 도로 양옆에 공장이 세워지고 휴게소가 들어서고 지역 농산물이 서울로 빠르게 공급되는 모습은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의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댐 같은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연이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독자들은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지 의아해했는데 한국 정부의 기민한 계획과 국민들의 근면성, 그리고 어느 정도 강력한 정부 주도가 결합된 결과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은 분명 권위적이었으나 그것이 당시 한국 국민의 발전 열망과 맞물려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단순히 독재자라고 보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였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내 경제 성장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2년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정치적 자유가 크게 제한됐고 언론 통제가 심해졌으며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도 있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취재 현장에서 접했습니다. 외신 기자로서 이 부분을 비판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스러운 인물이라고 느꼈던 이유는 그가 한국의 근대화를 앞당기고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어요.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특정 엘리트만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전 국민의 경제적 향상을 목표로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켰다고 저는 해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된 개인의 자유나 정치적 권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지요. 제가 1970년대 중 후반에 쓴 기사들은 주로 고속 성장의 이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선 장시간 근로와 저임금이 문제가 되었고 각종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노동자들이 더 잘 살고 싶지만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너무 크다 라고 하소연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경제성장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 고충이 뒤섞여 있는 묘한 분위기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처럼 중화공업과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유신체제로 정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 정치인과 학생운동가들이 투옥되기도 하고 언론 자유가 훼손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면을 보면서 이 나라가 앞으로 경제 발전과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1970년대 말로 갈수록 한국은 명실상부하게 개발도상국을 넘어 새로운 경제 기적을 일으키는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IMF나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꼽았고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나자 한국의 건설 노동자와 기업들이 대거 진출하여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했지요. 제가 취재한 여러 현장을 통해 느낀 것은 한국인들이 우리도 이제 잘 살 수 있다는 집단적 자신감과 국가적 자부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해보면 옛날엔 미국이나 일본에서 원조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이룬 성과로 아이들을 키우고 집도 장만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했을 때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도 그때 서울에 있었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조문 행렬에 동참했고 각종 상점들은 문을 닫았으며 군인들이 곳곳에서 경계를 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비록 독재자로서의 이미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진심으로 그를 애도하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우리를 가난에서 건져준 사람이 떠났다라는 정서가 강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1960년대 초 폐허와 가난으로 가득해 보였던 나라가 1980년 무렵에는 공업화와 도시화를 이루며 세계가 주목하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의 중심에서 취재하며 박정희 대통령과 한국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엄청난 변화의 순간들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희생, 그리고 정치적 제한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제 기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글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 한국 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고 가난 극복과 국가 발전을 향한 국민적 의지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그의 리더십이 역사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해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들은 어느 시기엔가 강력한 정부주도 정책을 경험하곤 하는데 한국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그 전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게 한국은 역동성의 대명사였고 그 역동성은 박정희 대통령의 철저한 계획과 추진력,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들 특유의 근면성과 교육열, 집단적 단결력 덕분에 꽃을 피웠습니다. 처음에 폐허 같은 인천항에 발을 디뎠던 제가 1980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무렵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선 서울 도심을 보고 감격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후 한국은 민주화와 함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게 되지만 제가 목격했던 1960년대 1970년대는 놀라울 정도로 역동적이었고 그 성장의 한가운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과 대한민국에 대한 존경심을 간직하면서 앞으로도 한국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리처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